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경수 교수입니다. 벌써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오늘 클라우드 스튜디오에 또 대형 프로젝트가 또 왔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아티스트 서연이와 함께 저희 학과 관련 콘텐츠를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 학과 관련 콘텐츠입니다. 오늘도 오지 않을 교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니까 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첫 화부터 어마무시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까 인사드린 우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홍경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방송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는 홍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진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김병진 학생 옆에 있어서 네.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긴 제가 또 작년부터 학교 와서 교수님한테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비로드도 그렇고 그렇죠. 비로드 없어진 비로드를 네. 제가 부활시켰고 그래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대표적인 소학회로서 비로드가 굉장히 제가 교수님이랑 유튜브 콘텐츠를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좀 긴장이 저도 긴장이 많이 돼서 제가 더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여쭤보고 싶어요. 문콘 교수님 하시면서 학과 학생이랑 이렇게 콘텐츠 찍어 보신 적 있어요? 토크하면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학생에서 일방적으로 네. 교수님을 찍은 건 있어도 그렇죠. 예. 인터뷰나 이런 건 촬영을 했지만 이렇게 대담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라니까 참 설렙니다. 연구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평소에는 여기서 어떤 일과를 보내시나요? 주로 이제 강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거나 또 이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 보니까 아까 전자레인지도 있고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다 했습니다. 요리를 해 드시나 봐요 여기서. 요리를 직접 아직은 하진 않았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요리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그걸 덜 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해볼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아주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선생님을 처음 뵙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1년 동안 저를 봐오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김병진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김병진 학생 옆에 있어서 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정말 바라는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이 갖춰야 될 소양 중에 한 가지가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부딪혀 보고 뭐 도중에 내가 이게 안 맞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전을 해야 그게 가능한 어떤 학습이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길 학생들한테도 도전적인 학생,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되들어보는 그런 학생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제가 또 작년부터 학교 와서 교수님한테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비로드도 그렇고. 그렇죠. 비로드 없어진 비로드를 네. 제가 부활시켰고. 맞습니다. 네, 유튜브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교수님께서 좋아해 주셨다. 1학년이 비로드 소학회 회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대표적인 소학회로서 이제 비로드가 제가 비로드... 지도교수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교수님 얘기하면서 약간 교수님의 색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FJ라고 하던데. 오, 아시네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ESFJ, 저는 ISFP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외향적이신 유형이신데 아주 외향적이지는 않고 아마 49대 51 정도. 반반으로 나오셨는데.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책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책 때문에 저희가 뵙게 됐는데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여기 이 책. 네, 바로 이 책입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죠. K 컨텐츠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책이고요. 지금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K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세계 연구자들도 K 컨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기획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또 혹시 그 제작의 어떤 관습은 무엇인지, 또 이 PD들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난 건지라고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컨텐츠를 대표하는 5명의 PD들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심층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로부터 그런 질문들을 던져봤고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상하게 분석한 학술서입니다. 그럼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5명의 PD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전부 네. 최근까지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분들을 직접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후배 PD들을 통해서 섭외를 했거나 또 아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달이 연결해서 섭외를 해서 소개를 받았죠. 한 다리만 연결해서 이런 대단한 PD님들을 아시다니 참 누구나 다 한 달이면 연결되면 어느 정도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인맥 계십니다. 우영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드라마는 시청자가 이제 기대하는 미래 약간 그런 상태로 이끌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바라는 미래가 곧 드라마의 결말이 되었으면 음.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풀이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영우는 자폐에 대한 미화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나 해서 끊임없이 그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끊임없이 계속 논쟁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 판타지를 파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드라마가 판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K 드라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리얼리티적 특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K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우영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약간 이게 너무 판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현실적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병이기도 장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라마 안에서 다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유인식 PD님의 말씀에 따르면 수많은 그 균형 잡기를 시도한 결과물이다. 결국 이게 판타지만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어두운 측면들, 가령 형을 이렇게 죽인 것으로 오해받았던 그렇죠. 동생이 우울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족들도 이것들을 덮어두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그런 측면들을 과감없이 보여줬던 것 자체가 드라마가 너무 판타지로 흐르지 않게 균형 잡기 하는데 성공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드라마가 일종의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 관련해서 시위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현실과 이제 드라마에서 제공하는 이런 논란들이 두 개 겹쳐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약자들이 살기 좋은 곳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공론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가치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를 보고 우영우 파트에서 해주신 말씀이신데 공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대학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공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문화가 있고 이게 방송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점점 공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작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감이 사라져가는 이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 자체가 한국의 삶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녹록지 않고 행복지수도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콘텐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게 현실이지만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게 저는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삭막하고 좀 어렵지만
우리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콘텐츠의 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꼬꼬무의 구어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어적 활력을 최대한 살려서 시청자 간의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콘텐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구어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뉴스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이제 문어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MBC 뉴스에서 네. 그렇게 했던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격정적인 어투로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는 듯한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고 이제 글 쓰기도 했는데, 뉴스라고 하는 게 약간 거리를 두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어난 뉴스와 수용자들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그래서 결국은 뉴스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해마다 재난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무력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구어적인 말투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는 리포트를 봤을 때 네. 이게 우리 얘기구나. 그리고 기자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게 남의 뉴스가 아니고 그렇죠. 내 뉴스일 수도 있고 내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직접적 연관성을 주는 것이 바로 구어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꼬꼬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구어적인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볼 때 이게 옛날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둘러싼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 꼬꼬무가 언급한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어적인 말투를 통해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어적 특성을 활용했을 때 뭔가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근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 사건의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는 직접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널리즘이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저건 저거고 난 나다라고 하는 분리가 생겨나게 돼요.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어적인 말투, 구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버벌 예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놀랐던 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머니게임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 머니게임을 제작한 진용진 채널은 사실 저는 완전 저희 세대, 너무 제가 세대 갈라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2030 세대에서 좀 많이 보는 채널이라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그걸 언급하셔가지고 굉장히 의외다. 보진 않았고요. 보진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걸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고요. 넘버벌 예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어떤 자막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은 자막이 있어야 되는데 자막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문화적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자막을 없애고 번역이 필요 없는 몸이라고 하는 신체 움직임이나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가 전 세계인이 즐겨보는 콘텐츠로 성장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이 MBC는 본인의 제작력을 투입해서 IP를 넷플릭스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방송사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방송사가 투자를 하고 그 IP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를 통해서 그렇죠. 수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하고 계약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MBC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방안은 아마 지금처럼의 제작 방식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물론 그 장호기 PD님이 MBC를 이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됐긴 했으나
어쨌든 MBC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OTT 회사와 함께 제작을 해보는, 협업을 해보는 그 경험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제작 노하우가 어쨌든 그쵸. 그 MBC 구성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았던 선례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뭐 최선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그래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우리 얘기했던 프로그램들 우영우, 꼬꼬무, 음. 피지컬백, 뭐 뒤에 나온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OTT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로 다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에는 진짜 OTT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TV 방송사가 점점 죽고 OTT가 발전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필연적인 관석이죠. 왜냐하면 미디어의 역사를 쭉 보자면은 원래 이제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그 미디어 철학자가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간의 신체에서 그걸 늘린 것들이 미디어고 그 미디어를 더 발전시킨 게 앞선 미디어. 이 앞선 미디어를 더 발전시킨 게 또 앞선 미디어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OTT는 텔레비전보다 앞선 미디어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TV가 주는 그 실시간성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편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레파토리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볼 수 있는 일종의 뷔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지금 현재 효과적인 영상 플랫폼이 있을까? 보면 없단 말이죠. 이건 어떤 사회 변화고 미디어의 변화고 또 역사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지상파는 그게 굉장히 아쉽겠지만 그렇죠. 이러한 현실을 또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OTT 예를 들면 유튜브도 OTT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TV나 또 뭐 웨이브나 또 넷플릭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미디어 그룹들은 OTT 이후의 미디어를 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디어의 발전의 역사라고 보는 게 온당하고 그리고 이것들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제가 선생님 정도 연배가 되면 OTT 다음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를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중에 먼 미래에서 한번 회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